자, 이번에는 제주에서 발견된 중국 고무부터 이야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장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 타르장 인근 해안에서 미확인 고무부터가 있다고 주민 신고가 알려져서 지금 체포 작전에 들어가서 한 명이 체포가 된 상황이죠. 일단 그 영상 먼저 간단하게 보고 오겠습니다. 제주도의 한 모텔에 경찰들이 들어가고 잠시 뒤 한 남성이 붙잡혀 내려옵니다. 미립국한 40대 중국인입니다. 어제 새벽 다른 중국인 남성 5명과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몰래 제주로 들어왔습니다. 신차 보니까 허트는 기가 6개 있고 또 생수병 보니까 이제 중국 흔적은 되게 있고 뭔가 이상하다 싶고. 예, 저 배는 낚싯대, 구명조끼 6벌, 중국산 표기빵, 기름통, 그리고 군대용 식량, 빵과 식량도 있고 그랬는데요. 자, 제주경찰서에서 어쨌든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지금 탑승 인원이 6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명을 일단 40대 중국인인데 출입국 관리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는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선 뒤에 가서 조금 자세히 문제를 살펴볼 텐데 일단 우리 해안이 지금 뚫렸습니다. 뚫린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네요. 어떻게 이 상황 해석을 하십니까? 제주도 해안이 방어가 쉽지 않죠. 예.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동서남북이다 바다고 또 중국에서는 이 보트는 밝혀진 바에 따르면 460km를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게 보기엔 저렇게 우습게 보이는데 장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 구명조끼 6벌이야 그렇다 치고 연료통이 12개. 네. 저기 나온 게 한 절반 정도 되는가 봅니다. 비상식량이 있고 낚싯대 2개, 우위 4벌. 단단히 준비했죠? 중요한 건 조종간 위성 항법 장치, GPS 플로터라고 이 어군 탐지 기능까지 있으니까 이 양반 잡힌 사람 상당히 투자를 했어요. 네. 그리고 네. 또 90마력 엔진. 네. 이 정도면 말만 고무보트지 웬만한 군용 무슨 작전보트 못지않은 네. 북한 목선보다 훨씬 시설이 좋지 않습니까? 외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460km를 뚫고 온 거예요. 네. 도둑 하나를 10포졸이 못 잡는다는 말이 있죠. 예. 뚫고 들어오는 데는 재간이 없습니다. 대주 해양경찰이 해안마다 팔 벌리고 서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지킨다 해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감시 장비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으니까. 자,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 목적이 지금 조사를 해봐야 나오겠지만 한국에 와서 돈 벌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중국의 소문이 그렇게 자자했으면 그 중국이 지금 세계 2위의 국가다 시진핑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중국의 실제 주민이 저 정도 장비 마련하려면 그냥 우리 돈으로도 언뜻 봐도 한 돈 몇천만 원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겠네요. 빚을 내고 온갖 거 다 해서 온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어떤 겁니까? 저렇게라도 해서 불법 입국을 하면 한국에서 돈 벌 길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제주도라는 데가 지금 사실 하와이가 일본인에게 점령돼 가지고 자와이 소리 듣듯이 제주도가 지금 사실 차이나 돈이 엄청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저기 네. 부동산 사고 지금 각종 규제의 허점을 노려가지고 중국인들이 지금 말이 좋아서 제주도지 저기 지금 좋은 땅, 좋은 펜션, 좋은 호텔 중국 돈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지 않습니까? 그 소문 듣고 온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도 참 요새 중국인이 한류 드라마만 많이 봤지 한국 CCTV를 좀 우습게 봤나 봐요. 다 추적해 보니까 어느 해변에 내려서 어떻게 도망쳐가지고 모텔 어디에 들어가 있다까지 확인이 됐으니까 예. 그나마 한국 경찰이 가서 잡아온 것이다. 전말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 자, 그런데 이상한 대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경찰 조사에서는 체포된 한 명을 신문한 결과 돈 벌러 왔다고 하는데 한번 그 물품들 한번 보면서 한번 의혹을 한번 제기를 해보죠. 자, 기름통이나 여러 가지 물품들 한번 배에 실렸던 기름통, 연료통이 지금 10개 보이는데 원래 12개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10개든 12개든요. 90마력 엔진을 가지고 460km를 오려면 기름 자체는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졸지에 서해상에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네.
자, 연료통 문제도 그렇고 전투용 비상식량이 있었다고 해요. 군대에서 사용한 전투용. 그러니까 저게 좀 의심스러워요. 예. 왜 전투용 비상식량이냐. 예. 지금 뭐 돈 벌러 왔다 그러니까 화내시는 댓글이 좀 있는데 저도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무슨 해양경찰입니까?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지 말고요. 군용 식량은 좀 의심이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합동신문조가 조사를 할 텐데 그런 거 다 일일이 언론에 얘기 안 해줘요. 지금 저 사람이 뭘 소지하고 왔는지 뭐 군대 관련된 게 있는지 뭐 간첩 혐의가 있는지 지금 다 합심조라고 있어요. 네네. 다 조사합니다. 네. 국가정보원에도 들어갔을 거고 경찰 뭐 기무사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이제 상당히 걸릴 겁니다. 저 사람의 입국 목적을. 네. 근데 경찰이 발표하기로는 본인 입으로 돈 벌러 왔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거를 일단 전하는 거지 단정해서 저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저 중국인이 뭐하러 왔는지 목적은 밝혀내봐야 되는 것이죠. 예. 다만 예. 그 지금 비상식량 그리고 이거 위성항법 장치 이거는 좀 민간인이 왜 그런 것까지 달고 오지? 단순 입국 목적이었다면 굳이 그럴 일은 없지 않을까? 의심 가는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좀 추가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한 대로 지금 배에 저 공업부터에 실린 물건도 그렇고 6명이 도착한 이후에 다 전원 개개인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흩어졌다고 하는 건 상당히 계획을 가지고 한 일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여러 이제 5명, 6명이 흩어졌고 그래서 5명은 지금 잡지를 못한 건데 물품도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최근에 중국인들 스파이들 잡힌 사람들 다 관광용으로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기된 의혹 중에 물품도 그렇지만 저렇게 돈 벌러 온다는 사람이 뭐 한두 명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실제로 중국 스파이들이 들어왔을 거나 아니면 일부에서는 조금 세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중국이 해상으로 실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군대 차원의 어떤 시험용으로 이 방식을 군사훈련식으로 한번 해본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저 5명 중에 군인이나 중국 스파이가 있을 가능성, 기존에 이제 뭐 서울이나 부산에서 그렇게 잡혔던 사람들도 다 관광객이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위장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말씀한 대로 6명이라고 하면 것도 이 사람의 주장일 거예요. 네. 6명이 찍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배를 혼자서 운용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추궁을 할 겁니다. 6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6명인지 그 이상인지 잡힌 사람의 그 증언으로 지금 나오는 거, 주장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팩트 체크가 확실히 된 건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수 정부의 우리가 정부였다면 중국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 에스피오나지 소위 말해서 이 첩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샅샅이 조사를 할 텐데 지금 에이펙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리는데 시진핑을 지금 초청해 놓고 있고 네네. 시진핑이 지금 최고 귀빈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트럼프가 올지 안 올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온 게 분명한 배를 샅샅이 털어가지고 뭐 간첩 혐의를 밝힌다, 보안에 무슨 문제를 밝힌다. 과연 이 이재명 정권에서의 국정원, 예. 이종석이 국정원장으로 있는 국정원이 아마 주 그 수사 기관일 텐데 과연 그런 샅샅이 밝혀내서 진상을 다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이 외교적인 어떤 고려, 소위 말해서 정무적인 고려를 하는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이 과연 진상을 100% 이 현 정부의 국정원과 경찰이 또 군 당국이 정말 낱낱이 밝혀서 다 공개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약간의 의혹을 아니면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이 사안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지금 현재 이 사안은 투명하게 정말 한 점 의혹 없이 밝히지 않으면 이게 지금 돈 벌러 왔다라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그렇고 또 간첩이라고 밝히면 어디까지 밝힐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그쪽에 고위 당국자에서 야 이거 어디까지 깔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해서 그쪽에서 쓱하니 손으로 가리고 나오면 그 손 치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복잡한 사안이 얽혀져 있는 국제적 사건으로 비화가 이미 돼 있다고 저는 봐요. 다만 드러낸 장비들이 예사롭지 않은 것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돈 벌러 구명보트 타고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저 수천만 원 들일 저 장비가 있는데 뭐하러 인천으로 배 타고 들어오면 되지. 아니 연길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거짓 깡패들도 다 배 타고 들어오고 인천으로 들어오고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데 아니, 관광객으로 들어와서도 막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저렇게 했다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보이긴 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마 야 제주 해안이 이게 일단 유사시에 우리가 한번 가서 확 뚫어버릴 수 있는 거야라고 간보기 차원의 작전을 했다는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 해군 기지라는 데는요 어마어마한 데예요.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그 논란이 많아서 지금도 가보면 뭐 그 어떤 투쟁이랄까 그런 게 흔적이 남아 있는데 네. 자 제주도를 미국도 중요하는 그 요충으로 보고 있는 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 지금 뭐 아까 크리스티 노무장관이 파이브 아이즈 네. 미 중심의 서방 5개국의 그 감시 체계 회의 아닙니까? 자 이런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한미일 대 북중러가 지금 딱 각이 잡혔잖아요. 자 이럴 때 중국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한국 그중에서도 제주도 이 제주도는 일본과도 가깝고 괌 기지와도 연관이 돼 있고 여러 가지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야 한번 뚫어보자. 네. 이것들이 얼마만큼 막는지. 근데 일단은 뚫렸죠. 네. 일단 뚫려서 상륙했으니까 그리고 아는 게 없어요. 6명인데 6명 맞나? 과연 조사를 어디까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의문표 투성입니다. 예. 자, 체포된 인원 외에 5명, 뭐 6명이 넘을 수도 있죠. 총 인원이. 그런데 현재까지는 일단 5명이니까 6명 중에 1명은 체포되니까 5명 아직 체포되지 않고 전국으로 흩어졌다고 하는 이 5명을 일단 검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신분이 일부가 이제 드러나면서 이 내막, 흑막도 일부가 드러날 겁니다. 이 6명이 한 팀이 아니라면 체포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의 신분이 이제 다른 차원에서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냥 순수한 민간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정말 이재명 정권이 그걸 밝힐 의지가 있을지 그 자체가 의심이긴 하지만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계속 추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문제 좀 다뤄봤고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현범 목사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네. 부산지법의 영장 전담판사가 손현범 목사를 구속하면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을 시켰어요. 이 상황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저는요 그냥 손현보라는 목사를 떠나서 보면 미국이 지금 한국 교회의 에 대한 극동방송의 김장환 이사장 또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담임 목사의 자택 뭐 교회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세계로 교회 뭐 은평 사랑제일교회 네. 이런 그 일련의 교회들이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네네. 물론 영장이 발부됐고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몇 시간 전에 SNS에 지금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말을 써서 바짝 뒤집혔었고 그러면서 오산 미군기지와 함께 처치스 교회들에 대해서 사악한 급습이 뭐 잔인한 급습이 벌어졌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미국은 건국의 이념이 기독교의 이 한 분파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가서 만든 나라입니다. 나라의 건국 이념 자체가 기독교예요. 그렇죠. 예. 프로테스탄트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에서 웬만해서는 목사들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 그 목사 출신 정치인들도 많은 나라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직자라는 직업 자체가 뭐 가톨릭 신부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우대를 받는 나라가 미국인데 자, 이 정도 사안으로 구속을 한다? 영장이 발부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망의 염려가 있다. 예. 자, 손현보 목사가 도망을 가면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주도로 가서 중국 가나요? 그러니까 뭐 도망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 정도의 명망이 있고 신분과 주거가 확실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에 의해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자면 이게 좀 무리한 영장 발부라는 점을 미국에서도 지금 지적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사안은 아니 손현보 목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서 1, 2, 3심을 받으면 되잖아요. 네네. 아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구속을 시켜가지고 인신을 수감시킨 뒤에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김문수 전 대선 후보조차 정치 보복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문제는 손현보 목사가 이제 그 세계로 교회를 이끌면서 저 유명한 이제 집회, 동대구역 집회, 뭐 그때 지금 나오고 있네요. 뭐 또 여러 부산역 집회. 여기에 또 전한길 씨가 그 세계로 목사의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명백히 사안 자체가 그 건이 아니잖아요. 그 건도 아니고 이 꽤 오래전에 있었던 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그런 기소인데 물론 변호사나 전문가들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해보겠습니다만 저는 언론인 출신의 입장으로 봐도 이건 좀 무리다. 무리를 한 것을 굳이 또 그 앞서서 3명의 교회 목회자와 목사와 자택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미국의 경고 등이 들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있었는데 또 그걸 무시하듯이 그럼 또 이것도 법원 판사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할 겁니까? 그렇게 보이기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우리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의 조야로부터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대체로 지금 벌금형이 많잖아요. 네. 뭐 이런 정도면 벌금형 정도 드리라고 보는데 네. 그 벌금형이 될 만한 사건을 가지고 구속을 했다. 이 자체가 당연히 여러 의혹을 제기할 만하고 그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에는 사실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세이브 코리아 이 활동의 사실상 정점에 있는 손현보 목사를 결국 그것 때문에 때린 거 아니냐 이걸 매개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허 앵커의 지적이 이제 보수 우파의 일반적 시각과 맥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고 거기서 혐의가 드러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니 그 판사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어쨌든 그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프로세스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평성이 좀 안 맞는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은 벌금형 정도가 이게 나오는 건데 통례가 그렇다. 근데 구속영장 이렇게 전격적으로 그냥 발부되나? 뭐 이런 등등이 손현보 목사가 그냥 세계로 교회에서 목회 활동만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로 교회 전한길 씨의 어떤 그 굉장히 그때 대선 국면에서 이게 그 탄핵 국면 대선 국면에서 큰 그 좌파들이 볼 때는 그 움찔했던 사안들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복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그 상식적인 질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민감하게 좀 다뤄야 되는 게 지금 국제적으로 특히 미국과 관세 협상 교착 상태라는데 이거 지금 미국 마가에서 또 하나의 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봐라. 그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사악한 급습이라고 했는데도 또 목사를 정치적으로 상당 부분 그런 그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을 이렇게 구속하지 않느냐. 한국은 이런 나라다. 자,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면 자, 손현보를 구속시켜서 이 손현보 목사를 재판으로 가는 것의 이익과 나라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냥 불구속으로 수사해서 벌금을 가는 것의 그 이익이 어떤 게 크냐. 객관적으로 거기 제가 보면 후자가 크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도 죄를 묻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소탐 대시라는 그런 효과가 그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부 시작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용성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오시자마자 이렇게 가슴을 조금 찡하게 하는 영상 그런데요. 보여드렸네요. 저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참 안타깝고 연평 해전 아니겠습니까? 천안함. 천안함자. 죄송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목이 메여서 제가 뭐 이름까지도 혼돈이 될 정도인데 천안함입니다. 네. 지금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최규진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할 기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과연 국민들은 글쎄 뭐 찢어질 대로 찢어져서 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보관도 갖춰져 있지 않고 지금 다른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천안함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면 육군 병장이든 해군 병장이든 병장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해군은 저는 이 만기 제대를 하고 저는 육군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26개월, 27개월 우리 때는요. 92년에 입대를 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왜 없죠? 대한민국은 군복무도 하지 않은 지도자가 버젓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 저는 배추도사 같은 사람은 군에서 각계준투 뭐 다 한 사람입니다. 논사훈련소에서 저 같으면 뭐 제가 뭐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영증합니다. 이 천안함에 대해서 또 연평도에 포격한 것에 대해서 저는 몇 배, 몇천 배로 피로 힘으로 갚아줄 겁니다. 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군요. 그렇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 미국 보십시오. 이란의 벙커버스터를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예. 저는요.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핵에 대비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2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결국은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단단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누가 네타냐후한테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보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는 지도자를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마침 이어서 이 첫 번째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김태석 원사의 딸 김혜나 해군 소위의 그 편지를 읽는 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우리 국가와 그 국가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켜야 될 그 소중한 가치, 안보 이런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희생이라는 것은 또 보답이 있어야죠. 저렇게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아들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뭐 언론의 커뮤니티에 뜨겁게 어제 그제 달궜던 주제인데 이 이재용 회장의 아들 이지호 씨가 다음 달 해군 장교로 입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언론도 뜨거웠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크게 화제가 됐는데 아마 우리 배 소장님께서도 이 소식 듣고 반응을 봤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참 고무적입니다. 자식 교육을 잘 시킨 것이고 예. 뭐 정말 불려다니라고 정신이 없는 이재용 회장이지만 이제 삼성이 조금 추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슬라 또 애플에 좋은 소식이 있고 또 아들 이지호 군이 또 딸도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빨리 또 이재용 회장이 안정적으로 해서 또 삼성이라는 기업이 사실은 삼성이라는 기업도 국민 기업 아닙니까? 삼성과 관련되지 않은 국민이 뭐 몇 대입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재벌가의 이 자식들이 안보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지호 군도 뭐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은 또 속지주의거든요. 그러면 미국 국적이 있는데 난 군대 안 가 이럴 수 있지만 당당하게 지금 해군 장교로 시험을 봐서 가는 이지호 군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참 해군이라는 게 여러분들 진해가 또 어떤 곳입니까? 제가 마산이 고향이고 진해가 또 외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해가 제 고향이죠. 육군과 또 해군의 또 충무공의 무공을 어릴 때부터 DNA로 제가 흡수를 했던 이 배추가 네. 또 배추가 또 진해 배추죠. 또 마산 배추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지호 군이 억지로 떠밀려서 가는 군대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분명하게 안보관과 애국관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김동관 하나 부회장도 군복무를 했습니다. 참 대단해요. 하버드를 나온 또 수재입니다. 이번에 보면 하나 오션에서 영어로 샬라샬라 국가 지도자는 영어도 좀 해야 돼요. 일본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지호 군 정말 해군으로 가서 지금 39개월간 복무를 합니다. 지금 육군은 뭡니까? 이거 복무 기간 더 늘려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숙련된 군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또 병역 지금 또 이 인력들은 점점 숫자는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또 지금 우리 뭐 군대 갔을 때는 우리 허 선배님, 허현준 앵커가 군대 갔을 때는 뭐 불과 몇천 원 받았을 거예요. 제가 겨우 한 9천 원 받았을 때 30년 전에 군대를 갔으니까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가면 또 돈을 많이 받습니다. 뭐 2천만 원 정도 예금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국가가 이렇게까지 챙겨줍니다. 이럴 때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걸 묻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물어보라. 그게 바로 존 F 케네디의 이 베를린 연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지호 군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박수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사람들이 네. 칭찬하고 있는데 그 넘어가기 전에 이건 지금 너무나 사적인 질문입니다. 네. 이지호도 이번에 해군으로 가고 최태원 SK 회장 딸 최민정 씨도 보니까 해군에 자원 입대해서 복무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사적인 질문인데 저는 육군, 공군 뭐 다 좋아하지만 이분들이 왜 해군에 가는지 해군에 무슨 매력 포인트가 좀 있습니까? 조금 이 해군의 특징이 뭐냐면 첫 네. 번째로는 조금 비공개성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육군은 왜냐하면 자꾸 사진에 찍힙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BTS도 육군을 가도 사진이 우르르 찍히잖아요. 밖에 또 현수막도 걸리고. 근데 해군은 접근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해군은 일단 부대 내에 정문이 있고 진해도 마찬가지고 그 배는 또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너무 공개되고 자기가 또 마치 뭐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간 게 아니잖아요. 특히 재벌들은 화제가 되고 이러면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다른 병사들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지호 군은 장교지 않습니까? 비공개성이 있고 두 번째 제가 뭐 이게 뻔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까? 삼면이 바다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6.25 전쟁 때 오죽했으면 우리가 배가 없어서 흥남부두에서 철수할 때도 미 해군 메르데스 빅토리오를 타고서 우리 이 피난민들이 막 배에서 떨어지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정말 우리한테 막 정말 간곡하게 요청을 할 정도입니다. 한국 마스가 와줘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다. 게다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지호 군이 분명히 이재용 회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내 자녀들은 경영에 투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도 뭐 사법으로 때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방어를 해야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그렇다고만 해도 삼성에 나몰라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호군이. 근데 삼성에 뭐가 있습니까? 삼성중공업이 있죠. 조선입니다. 이런 걸 일단 배를 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해군력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실제로 SK의 이 최태원 회장의 딸이니까 군을 안 가도 되잖아요. 예. 근데 이 딸인 이 민정 씨 이름도 또 MJ네요. 이병헌 배우의 부인은 이민정. 최태원 회장의 딸은 최민정. 뭐 중국계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워요. 그것도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인재가 민정 씨도 재원이에요. 네. 상당히 똑똑하고 재원인데 또 해군 복무를 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해군 복무를 하기 좋아요. 상당히 좀 신체적으로 약간 부대끼지는 않는 그런 또 군 성격이 해군이거든요. 육군은 막 몸을 부대끼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이게 여성들이 뭐 제가 뭐 이런 건 민감한 이야기 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조금 이렇게 좀 꺼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해군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장교로서 입대를 했었지 않나라는 분석을 해봅니다. 지금 최민정 씨의 남편에 관해서 좀 댓글이 올라와 있네요. 뭐 화교 이런 얘기들 맞습니다. 중국계 미군이긴 한데 이 남편이 케빈 황이죠. 이름이 케빈 황. 이 사람은 이제 태어난 건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났어요. 그 부모가 이제 중국계인데 이 최민정이 어떻게 만났냐? 이 남편 케빈 황은 미국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냥 일반 병사거나 일반 기업들이 아니고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사진을 그러니까. 보고 계십니다. 예. 네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네요. 케빈 왕의 사람 미국 특수부대에서 있었고 이 최민정이 해군에 복무했을 때 군 안에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화교라고 해서 조금 오해는 부모가 다만 이제 대만계인지 중국 본토계인지는 아직 확인 안 돼 있는데 대만계일 수도 있어요. 꼭 중국 본토가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 케빈 왕은 미국 인디애나 출신이다. 중국 본토에서 태어나고 온 건 아니니까. 그렇겠죠. 뭐 특수부대 이제 출신이니까 그런 점은 예. 이제 기본 상황으로 좀 이해하면서 상황을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긴 우리 합니다. 형님 말씀하셨던 대로 젠슨 왕도 대만계이기 때문에 네. 대만계일 수 있겠죠. 예. 예. 그러네요. 자, 근데 지금 보통 일반 병사보다 이제 복무 기간이 장교가 훨씬 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이지호 씨도 이런 해군 복무로 하면 지금 아까 39개월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거 입대라면 긴 기간 복무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대기업 총수의 자녀들이 이렇게 입대하는 것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네. 환호하는 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무엇보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죠. 사실은 이게 이제 점점 정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가 재벌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벽한시했잖아요.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 우리가 재벌이라는 용어 자체도 좀 이제 버릴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합리적인 경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점점 더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또 현대도 그렇고 현대 지금 누굽니까? 최기선 부회장이죠. 네네. 사실은 뭐 이제 회장을 해도 돼요. 근데 워낙 이제 아버지 때부터 전문 경영인으로 도와줬던 분들이 워낙 잘해서 이제 그렇게 또 회장 자리는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최기선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연대를 나왔는데 연세대학을 나왔는데 ROTC. 야, 이거 쉽지 않아요. 솔직히 뭐 우리 ROTC 학군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가면 힘들잖아요. 학교 다닐 때. 재벌인데. 아니 정몽준 아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세대학에서 그렇게 절도 있게 티도 안 냈대요. 그러니까 난 뭐 돈이 많은 재벌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잘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 ROTC로서 우리가 또 이 ROTC의 기상도 대단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해서 군복무를 장교로 하면서 지금은 또 HD 현대 말 그대로 지금 마스가의 선봉장에 서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ROTC이기 때문에 육군 장교를 했겠지만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또 이 조선하고 또 오늘 뭐 해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결돼요. 그러네요. 마스가의 선봉에 서 있는 미국의 이 MRO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찰리 커크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발끈 서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국과는 관계를 잘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핵심은 마스가입니다. 조선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짧게 좀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요 여러분들 미국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최기선 부회장도 미국에 가서 상당히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HD 현대죠. 여러분들 이거 우리 신중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찰리 커크 사태가 불러온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좌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경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유타 밸리 대학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 정도 먼 거리에서 저격을 한 거예요. 저격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달아난 거 이 피신하는 모양새를 보면 전문가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건 무서워요. 저는 이게 이 배경에 모르겠습니다. 뭐 이란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지금 심각해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경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관세 협상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인을 했죠. 지금 김정관을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10명이 가도 안 되는 게 한 명 가서 되겠습니까? 지금 김정관 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이 가서 지난번에 뭐 했습니까? 강우병 이거 소고기 수입 안 하겠다고 2008년에 사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거 보여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찰리 커크 때문에 여러분들 찰리 커크가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들같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목에 맞고서 이건 정말 전문 저격수예요. 좀 큰일 날 일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단 하나 그래도 지금 우리 이 대기업의 자녀들이 군을 간다.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도 군대 안 간다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예. 저는 군대 안 간 사람들은 국회의원 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배추도사도 이 무거운 몸에 제가 뭐 젊을 때 무겁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26개월, 27개월 논산훈련소에서 빡빡 끼면서 최전방에서 다 저도 군복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뭡니까? 적어도 군복무를 제대로 한 거. 우리가 육군 대장보다 높은 사람을 육군 병장이라 그래요. 군대 안 간 사람하고는 그건 지도자라고 생각도 하지 말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밀리터리 스쿨을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것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군 경험도 없는 베테랑도 아닌 사람들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고 싶겠어요? 대화를 안 합니다. 네. 예, 이 대기업 총수 자녀들 군대 입대 문제들 관심사항인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노블레스 우울리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게 과거에 이제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을 겪을 때 특히 천안함 사건을 겪었을 폭침 사건을 겪었을 네. 때 오히려 군 입대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막 해병대도 입대를 하고 그런다고 볼 때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이 군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 총수 자녀들의 군 입대가 그런 청년들에게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하나 하고 또 하나 질문을 동시에 드리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군에 가서 긴 기간 동안 복무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일 돌아와서 기업을 경영한다면 그 기업 경영에는 거꾸로 또 어떤 영향을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 이게 군이라는 것은요. 네.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요. 네. 남자들이 왜 여러분들 네. 그 로이킴이라고 아십니까? 네. 한때 조금 무리를 일으켰던 로이킴이지만 로이킴이 지금 엄청나게 사랑을 받아요. 예. 그 이유가 로이킴이 bom범범이잖아요. bom범범범범범 bom범범범범범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로이킴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연예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철록담도 해병대예요. 네. 철록담도 이정, 원래 이름이 이정인데 철록담도 노래도 잘해. 해병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이킴이 어디 가서 행사하면 뭐라고 어떻게 됩니까? 몇 기입니까? 이런 이야기 나와요. 해병대는 몇 기거든. 네, 1259기 인사드립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안 온 사람들하고는 이야기 말을 섞지 말라니까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대통령이, 여러분들 제가 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앞으로 대통령은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표를 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성도 있잖아요. 여성은 제외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남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기업 경영에 가서 이 조직 문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계선 부회장이 직원들하고 같이 떡볶이 먹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군대 갔다 오면은 아니 진짜 무슨 위아래가 있습니까? 없어요. 계급뿐이에요. 내가 재벌이고 뭐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익히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휘하고 통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걸 배우고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조국 전 대표 조국 비대위원장 부를까요? 조국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2030 세대 극우라 그랬죠.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론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 들고 누가 뛰어나갈래? 그러면 2030 남성들이 손을 번쩍 드립니다.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총 안 들고 나가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됩니까? 뻔히 알아요. 인민재판 벌여서 다 때려 죽인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총 들고 나갈게요. 그래서 2030은 극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애국주의예요. 총 쏠 줄도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야기도 하지도 말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일각에서는 막 군을 폄하하고 지금 군 뭐 사성장군을 뭐 싹 깡거리 갈아버리고 무슨 합참 의장이 무슨 휴전선을 국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군 정신이 바짝 든 사람하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 자녀 있으면 그런 사람들 사이 삼으십시오. 그런 사람들 정말 부하로 직장에서 군 정신이 바짝 제가 희생해서 우리 회사를 살리겠습니다. 명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해요. 예. 그 네. 배에서 나온 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재용 회장의 아들 그 문제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아주 긍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건 일반적인 긍정점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와 가족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군에도 영향을 미치죠. 젊은이에게도 또
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많은 좋은 점이 있겠죠. 자, 이재명으로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전문가니까 이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정치권과 언론에서 3명의 대통령이 있다. 용산 대통령, 충청도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유행어처럼 지금 언론도 기사를 쓸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데이터 전문가서 이 상황 부분을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이거는 정말 데이터 상황으로 본다면 미치고 한장을 노릇이죠. 왜 그러냐면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게 뭐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에서도 이게 기현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푹 꺼졌던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때도 민주당 지지율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치 이건 기현상이다. 왜? 지금 대통령이 3명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산 대통령이 있죠. 이건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충청도 대통령이 누굽니까? 김어준이죠. 그 다음에 여의도 대통령이 누굽니까? 정청래. 아니 대통령은 이게 여러분들 무슨 해프닝입니까?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워낙 전광판을 보고 가고 있지만 11일 날 막 웃으면서 억지로라도 악수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벌어진 같은 주 이번 주 내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보십시오. 이건 뭐 원수지간보다 더 못한 사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악수시켜놓고 협치를 이야기해놓고 실제로는 기자회견의 내용은 뭡니까? 대치예요. 왜? 뭐라고 합니까? 내란 특별재판부가 무슨 문제죠?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는 계속 물어봤잖아요. 왜 자동차 관세가 15%가 안 됩니까? 답을 내라 하는데도 답이 없다가 아무도 답을 못했잖아요. 답을 했었어야죠. 지금 얼마나 자동차 기업에서는 또 그 장비 또 소재 또 부품 그런 관련 기업들은 얼마나 똥줄이 타겠습니까? 왜 매출이 안 올라가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은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하다가 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협상이 안 됐다. 협상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지아 사태가 벌어졌고 전성절에는 의전서열 2위가 지금 중국에 가서 저 꼬다리 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런데 지금 러터닉 상무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협상 안 하면 그냥 25%로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게 제가 다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배추가 나와서 왜 설레발치고 그래? 네가 관세를 알아? 네가 미국을 알아? 저보다 미국을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는 미국에 살았고 제가 온갖 종류의 비자를 다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래요? 다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히 우리나라만 별도로 비자를 해주나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 순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 영국이 있죠. 등등등등등 다 일본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계 출신입니다. 독일계.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지금 한국 왜 배려 안 해?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그렇게 상호관세, 뭐 피스메이크, 페이스메이크 결론은 뭡니까? 협상이 타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걸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바로 러터닉 상무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조지아 사태하고 무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러면 협상 타결 안 되는데 서명 안 할 거면 그냥 25% 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 욕하고 트럼프 저 새끼 나쁜 새끼 때려 죽일 새끼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다면 저는 너무 천만다행일 것 같아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요, 미국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여러분들 민주당 지지율은 내려가요. 희한한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요. 대통령 지지율은 왜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민감한 이야기, 나쁜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악수는 시켰는데 여당이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눠주는 줄 알고 지금 민주당 내부도 헷갈렸어. 김병기, 문진석은 나눠줘도 되는 줄 알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나눠주라고 그랬으니까 대통령이.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뭡니까? 요놈 누가 나눠주라 그랬어? 누가 나눠주라 그랬어? 아니야. 그러니까 파기되는 거죠. 지금 특검 연장됐죠, 그죠? 네. 연장돼 버렸어요. 네. 통과됐어요. 이게 무슨 코미디고 이게 무슨 해프닝이고. 그러니까요, 미국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미국이 내정 간섭에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배추도사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가 미국은 이런 제도를 보는 거예요. 제도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수원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한테는 하나만 물어보면 됩니다. 임성근 사령관에 대해서 좀 구명하고자 하는 싶은 그런 통화를 의중을 전달하셨어요? 그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걸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물어보면 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말씀? 네, 제가 뭐 우리 교인의 입장에서 임성근 사단장 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의견을 여쭤봐서 그 여러분들 범죄입니까? 그게 범죄입니까? 종교 인사들은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구제도 많이 하고 때로는 사면 관료 탄원도 하고 우리가 탄원서도 많이 써요. 많이 있어요. 그건 범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압수수색을 안 해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제가 바보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와서 우리 집에 아무 서류가 없는데 10년 전에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 이사했는데 이사한 집을 뒤지고 있어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좀 누가 들어도 그건 말이 되네 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 자, 일부에서 이재명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한 3가지 다뤄봤는데 우리 또 경제 전문가, 데이터 전문가 오셨으니까 이 부분 하나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간 이건 참 논란이 됐던 문제예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고 50억 기준을 했던 걸 10억 원으로 부과 대상을 대주주 이 기준을 낮추면 상당히 10억 원까지 대상으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거다 해서 반발도 있었는데 이재명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뭐 꼭 여러 가지 상황을 해볼 때 꼭 10억으로 낮출 이유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입장을 지금 바꾼 건데 정부는 50억 원에 10억 원 낮출 것처럼 추진하다가 바꾼 건데 왜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보세요? 똥줄 탄 거죠. 쉽게 이야기합시다. 고급 용어 쓰시네요.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어려운 이야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코스피 5천 된다고 1000명을 내버렸잖아요. 아니 어느 나라 대통령이 주가 지수 1000명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주가 지수라는 것은 이거는 투자 환경에 따라서 자꾸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큰 소리를 뻥뻥 쳐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순간 우직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권의 운명이.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이걸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5천 가야 되니까 아니면 5천 비슷하게라도 가다가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발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거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잖아요. 예. 제발 이런 사람 좀 쓰지 마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진성준 의원은 다른 정치하면 되잖아요. 왜 모르는 걸 이야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대주주한테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듭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다른 데 투자할 때가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주식만 투자할 이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돈 빼서 그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투자하지 말라는 부동산을 잔뜩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이 양도소득세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팔아버리면 누가 타격을 받습니까? 주가 내려가요. 개미 투자자들이 타격을 입는다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어요. 에이씨 이건 뭐야 이게 주식시장 껍데기 같은 나라 이거 내가 뭐하러 한국시장에 투자해.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내가 여기 왜 투자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대만도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칼럼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발 정치인들은 칼럼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미국하고 일본은 정권거래세도 안 냅니다. 일본은 아예 안 내고요. 물론 다른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미국하고 일본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5천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더 화끈하게 정말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장을 열어놔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좀 미지근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워낙 강성들이 많으니까 뭐라고 할까봐 뭐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막 이래요 또.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나 의도가 아니었다 강화하려고 하는 거는 그럼 누가 지금 또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건 진성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시원하게 그냥
기존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더 이 요건을 더 완화하겠습니다. 정말 투자의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예. 최성환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른 장면 한번 이재명 관련 살펴볼게요. 사법연수원 18기 전성시대가 들어서는 건가요? 새로운 신주어들이 자꾸 생길 것 같아요. 아까 용산 대통령, 충정로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같은 신주어가 생기는데 사법연수원 18기 전성시대. 자,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 많이 지금 공직의 요직을 막 착착착 지금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 갔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 사람도 18기 연수원 동기입니다. 이재명의 동기예요. 근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번엔 주유엔대사 18기 동기 차지훈 변호사를 지금 주연대사로 내정을 한 상황인데 뭐 이게 18기 연수원 정부입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도 18기 할 걸 그랬나요? 그래요? 정 안 되면은 뭐 18기인가 뭐 그 무예도 있대요. 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겁니다. 자, 우선은 비상계엄을 친위 구데타라고 해서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무슨 친위라는 것은 이익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을 때 그게 친이익이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오히려 18기 동기들을 잔뜩 임명을 했다. 정성호 장관도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지금 뭐 오광수 전민정 수석 뭐 낙마했지만 조원철도 있죠, 이찬진도 있죠, 차정인도 있죠, 위철환도 있죠. 눈에 안 보이는 사람도 많겠죠. 그렇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친위 체제예요. 친위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인사를 하겠다. 정말 모든 사람들의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를요. 예. 뭐 야권에 주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좀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더 전문가들이 있을 거예요. 더 전문가들이 있고 더 다양한 구성원들한테 자리를 차지할 수도 지금 국무위원들도 뭐 전부 민주당 의원들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아예 그러면 이게 의원 내각제인지 대통령제인지 구분도 안 가는 상태고 그러면 결국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친위 체제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자, 위철한 그때 뭐 변협 회장했던 사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자, 저는 이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렇지만 이분들은 지금까지 뭐 차정인도 그렇고 제가 이름 들어보니까 들어봤음직해요. 다 뭔가 부산대 교수. 뭔가 다 한 자리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는 저는요 부산대 교수를 했다 그러니까 제가 부산 지역을 배경으로 한 영화 친구가 생각나요. 많이 묻다 아이가. 지난번에 부산교육감 출마를 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에요.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젊은 사람들한테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다양한 기회도 주고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기회는 안 주잖아요. 그래 놓고는 뭐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또 하나는 먼저 말씀드리면 자, 정성호, 조원철, 이찬진, 차정인 이렇게 주변에 다 친구들 뽑아놓으면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남들 다 은퇴할 때 지금 뭐 50대 초반에 40대 후반에 은퇴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러면 지금 60대 중반 이런 사람들 다 60대 초반 이런 분들 제가 나이를 폄하하는 게 아니면 저는 항상 어떤 주의자면 나이로 시비 걸어서는 안 된다. 나야가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폭포가 나야가라입니다. 이구아수 폭포보다 더 좋아합니다. 나야가라.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예. 이러면 쓴소리도 안 되고 친위 체제고 전문성도 발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유엔 인권 대사가 아니죠. 유엔 대사죠. 유엔 대사요. 그러니까요. 유엔 대사 그러면 외교부 전문 인력들은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이번에도 지금 여러분들 미국 조지아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난항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정권 바뀌니까 해외 공간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오라 그랬잖아요. 예. 그거 다 들어오라고 할 일입니까? 외교관들이 뭐 정치꾼입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있었으면 이런 문제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면 됐지 뭐 손해볼 일입니까? 지금 강경화 주 미 한국 대사는 지금 아직 아그레망도 통과 안 됐죠? 네. 그 다음에 이 보십시오. 한국 지금 9월 달이 다 돼 가는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년 다 돼갑니다. 곧 조만간 있으면요. 네. 한국 대사 들어왔나요? 주한 미국 대사 임명됐나요? 여전히 조셉 윤이에요. 대리입니다. 그 이유도 저는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누구를 어떻게 사람을 쓰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질문 나왔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자회견에서 그런 질문도 안 하네요. 최교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 안 나왔죠. 그러니까 펜 마이크는 못 오게 하죠. 기자회견에. 예.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최교진을 임명을 하려고 하는지. 근데 그런 뭐 답도 없고 이것도 뭐 질문하면 답 나오겠습니까? 답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딱 한마디로 하고 싶습니다. 답 없다. 답 없다. 네. 18기 정부가 아닙니다. 국민의 정부라고 국민 주권 정부라고 늘 이야기하는 이재명이 말에 바른 이제 침을 바르고라도 바른 소리를 스스로 하려면 사법연수원 18기 정부라는 소리 안 듣게 해야 됩니다. 국민의 정부라고 말만 하지 말고. 자, 이 부분 하나 질문할게요. 정부 네. 조직 개편과 관련이 있어서 이미 제기된 문제인데 어제 마침 이재명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문제니까 너무 중대한 국가 장기 전략과도 관련된 문제니까 원전 문제 이야기를 잠깐 여쭤볼게요. 어제 이재명이 기자회견에서 원전 짓는 데는 10년 걸린다, 뭐 15년 걸린다. 그래서 그걸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왜 짓냐? 풍력, 뭐 태양광 이거 1, 2년 사이에 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원전에 매달리느냐? 뭐 그런 얘기도 했고 이미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 이 원전 관련 원전 에너지 사업 분야를 좀 나눴습니다. 환경부, 뭐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지금 바꾼다고 그러죠. 환경부와 산자부로 지금 아예 담당을 이중화하는 상황인데 이 탈원전 악몽이 지금 재현되는 상황인데 이 원전 관련된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정말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국가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라야 됩니다. 네. 어떤 편견 없이 오로지 이런 우리 국가 경영의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리더십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어느 국민이고 간에 풍력 태양광 하지 말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풍력 태양광 해야 되죠. 근데 바람이 계속 붑니까? 배추도사가 부채로 계속 바람 붙이고 있을까요? 풍력 해야 된다니까요. 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 태양광 해야 돼요. 햇빛이 내내 비칩니까? 밤에도 비칩니까? 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말 그대로 중요한 에너지 믹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원전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무슨 석탄이 나는 나라입니까? 석유가 나는 나라입니까? 이 원전을 통해서 많은 필요로 하는 우리 에너지 얼마나 지금 우리 조명도 써야 되고 방송하려고 그래도 전기가 다 들어가요. 미국도 2030년까지 2037년까지인가요? 45년까지 계속 원전을 짓는 이유는 에너지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로봇도 생깁니다. 여러분들 로봇이 그냥 하늘에서 번쩍 떨어져 가지고 그냥 자기 앉아서 자가 동력으로 돌아갑니까? 다 에너지예요. 엄청난 에너지, 4배, 10배의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원전, 더 필요한 원전, 그렇죠. 더 기술력이 있는 원전. 그래서 SMR, 그래서 우라늄 협정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정상회담 가서 우라늄 협정도 못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전략산업입니다. 10년, 15년 걸리는 거 누가 모릅니까? 바보입니까? 그러면은 원전 산업에 한국 수력 원자력에 있는 사람들 다 바보입니까? 뭡니까? 전략산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 세계적으로 석유가 물소다지에서 나오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왜 원전을 짓고 왜 우리가 건설해 줍니까? 원전이 필요한 겁니다. 언젠가는 이 석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더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으려면 원전이 필요한 거예요. 유럽이 필요하고 미국이 필요하고 프랑스가 필요하고 체코가 필요하고 폴란드가 필요하고 노르웨이가 그 석유가 나르는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도 언젠가는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성장 동력이에요. 우리가 싸움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원전은 우리의 신성장 동력입니다. 경남 창원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 관련 기업이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우리에게는 요충지입니다. 한전에 지금 적자도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획기적인 기술로 이것을 모든 전 과정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동시에 에너지 믹스로 풍력과 태양광도 어떻게든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솔루션 그리고 현대 HD 일렉트리카 같은 기업과도 협력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은 말대로 하면 10년, 15년 되냐 지금 잘 설명을 했는데 장기 전략적 산업으로서 미래 사실 전기는 더 필요하죠. 사실 풍력이나 원자력은 가능성 전략이어서 굉장히 부족하죠. 효율성도 떨어지죠. 이재명 말대로 하면 기초과학기술 연구를 당장 뭐 성과가 안 나오는데 그걸 왜 그러면 투자를 합니까? 기초 연구는 왜 하는 겁니까? 참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저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마지막 주제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문제를 마지막 주제로 하겠습니다. 조국이 비대위원장으로 결국은 추대가 됐습니다. 성비비 파문을 결국 조국으로 덮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지 조국 위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인지 조국 측근들이 결국은 내부 정치 결과로 조국을 뽑았다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간단하죠. 네. 그냥 1인 정당입니다. 1인 정당 성격 1인 자체가. 정당입니다. 네. 조국혁신당이고 제가 오죽했으면 계속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오른팔 들지 말라고. 계속 들어요. 억수로 그 왜 배추도사는 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네. 국민의힘을 영어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펜앤마이크 응원합니다. 근데 저는 결국 이 조국혁신당은 어떤 당도 그렇지만 한 사람이 의존하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방송도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방송이 어떤 꼬라지가 됐는지 우리 다 봤잖아요. 어떻게 꼬라지가 될지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지금 제가 거론 안 합니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또 막 고발 고소를 하고 그래서 저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름 자체가 조국 혁신당 아니면 뭐 한자가 뭐 다르고 어떤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아니 그렇게 정의롭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 비례대표지만 하는 사람들이 정작 이 비위에는 다 침묵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니 이거 당신 이름 딴 당이니까 그냥 당신이 해결하셔. 우리는 뭐 나중에 정 안 되면 뭐 나가서 2028년에는 어디 다른 당에 가든지 뭐 어디 지역구 나가든지 이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당의 근본적인 쇄신과 혁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느 누가 와서도 이것을 해소해 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홍길동을 비대위원장으로 했다? 그러면 홍길동 비대위원장이 무슨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조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 당은 흥하든 망하든 오히려 조국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자, 성비 사태가 발생하면서 드러난 장면 중에 하나가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잖아요. 조국을. 뭐 조국혁신당 공격도 시작됐고 한때는 동지였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뭐 서로 조민비주 어찌고 하면서 동지였는데 지금은 현실적 경쟁자가 돼버렸어요.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는 내년 지방선거과 염두를 둔다면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 지금 어떤 관계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0으로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네. 민주당이 싹 변했어요. 민주당이 이제는 조국혁신당하고 손절을 해요. 조국혁신당이 0이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 그다음 질문도 있는데 요거하고 포함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예. 같은 이야기라서 사면 복권되기 전에 조국혁신당의 지지층들이 사면 복권을 제일 원했겠죠. 조국을. 네. 조국 전 대표를요. 그런데 그때 그만큼 원했던 지지층들이 민주당 지지층이었어요. 지금 싹 바뀌었어요. 성비 나오고 복잡해지니까 파격 행보를 한다는 것도 막 비판이 쏟아졌잖아요. 왜? 경쟁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등을 빡 돌려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정청래 대표. 정청래 대표는 자기가 원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 진짜 이 조국 전 대표가 나와서 억수로 된장말이 죽이도록 말습니다. 이러니까 시선이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청래 대표로서는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제가 보기에는 조국 죽이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호남 여론이 싸늘합니다. 그게 이게 가라앉아 있는 게 아니라 싸늘해요. 왜냐하면 지민 비조를 내걸고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득표 호남에서 가장 많이 했던 광주, 전남, 전북에서 가장 많이 했던 당은 어디예요? 조국혁신당이에요. 네. 이번에 가장 최근 조사에서 리얼미터 조사에서 리얼미터 4일 5일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호남 조국혁신당 지지율 얼마인 줄 아세요? 4.4%. 국민의힘 지지율 호남 지지율보다도 4분의 1밖에 안 돼요. 망한 거예요. 호남 지지율이. 조국이 망했다. 아니, 조국혁신당이 망했다. 마지막 질문이요. 호남에서 지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얘기를 해주셨는데 성비 파문으로 지금 일부 정치평론가들이나 언론에서 좀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조국이 이제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국은 사실 끝난 거 아니냐. 조국의 정치는 끝났다. 조국은 끝났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우리 평소에 흐름을 보시는 상황에서 배 소장님께서는 어떤 차원에서 보십니까? 올 것이 온 거예요. 네. 그동안에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전방위로 지원을 해주는 대포들이 한 3개 있었죠. 예. 하나가 이제 김어준 대포가 지원을 해줬고 뭐 완전히 그냥 뭐 검찰의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은 사람으로 묘사가 된 거잖아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유시민. 계속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대학교 후배들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고 서울대 학생들이 조국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서 사람 반 물고기 반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서울대 후배들한테 할 이야기입니까? 할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정말 평산 책방에서 다른 책 소개를 해도 시간이 없을 텐데 조국의 공부죠. 국이 우리 꾹이에요. 꾹 눌러줘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보세요. 성비위에 대해서 시원하게 이야기도 못하는 조국 비대위원장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좀 아셔야 돼요. 배추도사는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조국이라는 인물이 이 서울대학교에서 부각이 됐던 것은 산호맹이죠. 예.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입니까? 혁명이요. 혁명입니다. 예. 그때 사실은 이 워낙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굳이 안 하려고 왠지 방송은 무슨 뭐 이렇게 굳이 외모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워낙 이 사람이 또 외모는 또 뭐 잘생겼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산호맹의 실질적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백태웅입니다. 백태웅. 아실 거예요. 백태웅입니다. 이 백태웅도 정말 인고의 세월을 지나서 노트르담 대학인가요? 거기 이제 이 가톨릭계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인권 변호사일 거예요. 네. 백태웅 유엔에 있다가 지금 왔죠 최근에. 네. 백태웅한테 물어봅니다. 기자가 이 정도 스펙이면은 정치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안 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다니요. 그건 저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백태웅은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전 대표는 오른손을 들고서 계속 이게 일종의 선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조국 전 대표가 정말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고 싶으면 내용을 갖춰라.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뭐 비판하고 저격하고 직격하는 거 외에 국민의힘 직격하는 정말 왜 일반 유권자들은 이 조국혁신당이 호남 유권자들은 조국혁신당이 호남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데 정치적인 구호 말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이걸 조국 전 대표가 못하면요 정치적으로 되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대위원장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국의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뭔가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재용 회장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을 거쳐 조국까지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은 조국 문제로 끝나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또 특유의 목소리로 또 우리에게 밝게 해주는 우리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폼페이오 장관 이야기를 좀 하죠.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첫 국무장관을 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김정은과의 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미북 정상회담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하려고 하는 사항에 관해서도 폼페이오 장관이 막았다고 하는 그 아주 자세한 일화도 소개되어 있는 아주 원칙주의자 이 폼페이오 장관이 이 종교 탄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한학자 지금 통일교 총재죠. 이 통일교 총재를 소환 조사하려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대해서 종교 참여를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종교 지도자 한학자 총재를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종교 자유에 대한 침해가 심화하는 것은 한국이 지지해야 할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사실상 특검을 직격하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김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또 남겼네요. 미국은 기독교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개신교, 예. 프로테스탄트가 세운 나라잖아요. 미국을 세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가 누굽니까? 종교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미국의 뿌리 자체가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자, 한 학자 총재는 또 누굽니까? 문선명 통일교 창업주? 뭐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하면 기업인 같으니까 그 목사의 부인 아니겠어요? 레버런드 문이라고 하는 지금은 통일교란 말을 잘 안 씁니다만 이 유니피케이션 처치는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더 유명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과 북한까지를 통틀어서 이 타임즈의 표지 모델이 제일 먼저 된 사람 누군 것 같으세요? 레버런드 문이에요. 예. 김일성, 그 다음에 박정희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통일교의 그 문선명 목사는 대단한 존재다. 그리고 그 부인 한 학자 총재도 사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통일교 안 믿는 분들은 그냥 무슨 그림으로 보면 무슨 할머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통일교 신자분이 이 방송에 계신다면 나를 불경죄로 아마 엄청 비난할 거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 미 국무장관도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Deeply troubling.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 우려된다는 표현만으로 부족한 게 정말 곤혹스럽다는 뜻입니다. Deeply troubling이라는 저 표현은. 그래서 어쨌든 이 종교 문제가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오산기지에 대한 미국 사령관의 합의를 받지 않고 들어간 부분도 미국이 문제로 많이 보고 있지만 그 이른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훈 목사 뭐 또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자택 네. 뭐 그밖에 또 우리 이 뭐 교회 제일사랑교회라든가 뭐 소년보 목사 등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들 지금 미국에서는 아니 왜 이 종교 시설들과 자택을 그렇게 그 변호인의 입회권까지 무시해가면서 특검이라는 곳이 그렇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미국의 지금 그 조야에서 아주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직접 이 현직 국무장관이나 이 현직 뭐 강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국익이 걸려 있고 돈이 걸려 있는 협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전직들을 내세우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만 해도 지금은 포머지만 영향력은 살아 있고 지금도 폼페이오는 선거에 나설 수 있는 나이입니다. 대선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상원 의원, 주지사 얼마든지 나설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정치인 아니겠어요? 특별히 한학자 총재를 거명을 한 것은 그만큼 마가징령의 우려와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이 교회 문제는 제가 볼 때 대단히 예민하고 이게 잘못하면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미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의 이 보수주의, 다시 말해 미국 민주당과 미국 공화당은 이 자체가 교회에 대한 시각이 달라요. 가족의 가치와 이 임신 낙태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또 이 가정, 나아가 이 예수님과 이 교회에 대한 가치를
엄청나게 중요시하는 게 미국 집권 공화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자꾸 교회를 이렇게 건드리고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탁 터진다. 사실은 제가 아까 그 조지아주 서베나 현대차 LG 건설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급습의 표현이라는 것이 가능한 그런 것도 관련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 이재명이 토요일 저녁에 여러 영화가 있어요. 그 좌파들이 만든 영화도 있고 그런데 왜 킹 오브 킹스 그 저는 안 봤습니다. 네. 못 봤습니다. 안 봤다는 게 맞겠네요. 저는 그냥 뭐 종교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런데 엄청난 히트를 한 캐대언 나오기 전에는요. 킹 오브 킹스가 대단한 그 화제작이에요. 유명한 배우들이 다 성우를 했고 그 영화를 보러 가서 팝콘 먹고 웃고 한 것이 사실 저게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미국 보고 좀 나중에 종교 탄압하고 그런 그 대통령 그 아니에요라고 한 것이다. 그 윙크를 한 것은 미국 쪽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현재 상황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해병 특검이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을 수사하겠다고 지금 소환 통보를 한 상황인데 참고인인 신분인데 나와 조사받으라 하니까 자, 김장환 이사장께서 나는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 불출석 의사를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이건 망신주기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세계로 교회 이 손연보 목사를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이기도 하죠. 그 문제 이제 3부에서도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런 종교 탄압, 기독교 탄압이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 김그리치 하원 의장,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나섰는데 마가 진영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기에 대해서 이제 뭐 댓글창에도 이런 글들이 뜨는데 뭐 통일교가 미국에서 유명하냐? 예. 뭐 통일교는 이단 아니냐?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표현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데 뭐 장로교만 뭐 미국에서 유명한 게 미국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그 곳들을 다 교회로 보고 있어요. 미국에도 여러 종파가 있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정통교단이다, 뭐 비정통교단이다 이런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종교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교회를 어쨌든 검찰의 그 특수기관, 네. 검찰의 또 다른 특수기관 형태인 특별검사 등이 됐든 어쨌든 이런 기관들이 계속 수사한다는 것 자체 이것을 못마땅하게 보는 거예요. 왜 정치적 목적으로 왼쪽에서부터 김장환 이사장, 이영훈 목사, 뭐 손연보 목사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종교 지도자들을 이 정치적인 문제에서 때문에 자꾸 무슨 압수수색, 소환, 뭐 구속영장 청구, 자 이런 것 전반적인 것을 지금 굉장히 못마땅하게 보고 있다. 그게 바로 트럼프 마가 진영의 시각인 것이다. 근데 이게 그 마가의 위력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도 확인이 됐었잖아요. 예. 숙청 or 혁명이 벌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서울과 거래 못한다. 나중에 들어보니 오해였다고 풀었지만 또 SNS에서 뭐 교회를 왜 그렇게 압수수색하지? 이거는 굉장히 사악한 잔인한 급습이다. 이런 표현들을 대통령도 쓰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마가에서 트럼프의 귀를 붙잡고 있는 인사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뭐 로라 루머도 있고 고든 창도 있고 간접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모스탄 전 대사도 있고 리버티 대학교 미국에서 리버티라는 게 종교적 성격의 대학 설립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곳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은 종교를 탄압하는 그런 국가라는 인상. 제가 탄압했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련의 그런 구속영장 청구, 소환, 검찰 출석 요구 이런 것들이 왜 저 종교 지도자들을 저렇게 하지? 자 이런 오해를 좀 기술적으로 이를테면 조사를 하되 거칠거나 좀 이렇게 막 좀
심한 방식으로 안 할 수 있잖아요. 예우를 갖춰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가 아니 뭐 안 나가는 거는 또 권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또 안 나가면 또 기다리고 1차, 2차, 3차 소환 통보하고 그에 따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그런 그 정교하고 그 객관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눈에 그렇게 비치고 있다. 아니, 내가 아니라고 하면 뭐합니까? 나보다 힘이 센 나라에서 그렇다고 느끼는데 그러면 그쪽의 논리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에 로마에서 나온 그 유명한 얘기. 투키디데스가 한 말이에요. 뭐냐면 강대국은 하고 싶은 걸 하는 나라다. 약소국은 해야 할 것을 하는 나라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느 쪽입니까? 지금 힘을 준 쪽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해서는 쌓입니다. 화학에도 엔트로피라는 게 있어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언젠가서 탁 터집니다. 조심해야죠. 네. 자, 오늘 이제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메시지 그리고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의 소환 통보와 소환 거부, 소년범 목사 지금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실질심사 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 탄압, 아까 이제 모스탄 대사 이야기까지 좀 나왔네요. 일본 문제로 한번 좀 잠깐 네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 자, 일본 정치권 지금 일본 총리 교체가 이어지는 상황인데 어제 이시바 총리가 결국 사퇴를 입장을 밝혔네요. 그 상황, 정치권 상황, 지금 일본 정치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일본부터 들러서 뭐 여러 가지 기록을 세웠잖아요. 그때 네네. 방위를 방미보다 먼저 한다. 뭐 그래가지고 가서 뭐 셔틀 외교의 복원,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하고 잔뜩 이 여러 가지 성과를 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말짱 도루묵이 됐다. 도루묵에 얽힌 얘기 잘 아시죠? 임진왜란때 선조가 배가 고파서 며칠 굶다가 도루묵이란 생선을 진상 받았는데 어부가 그걸 줄 게 없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은어로 이름을 붙였다가 나중에 이제 환도에서 돌아와서 다른 걸 아무리 먹어도 또 맛이 없어서 그 은어 맛이 생각나서 그걸 올리라 그랬더니 올리니까 묵이에요. 맛이 없어서 맛이 없지 이제 배가 부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전하가 과거에 은어라고 했던 생선이옵니다. 은어는 무슨 놈의 은어냐? 다시 도루묵이라 해라. 그래서 도루묵이 됐고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저는 그 이시바 시게루의 어제 오후의 퇴진은 이재명에게는 이재명 방일 외교가 말짱 도루묵이 됐다는 얘기로 그런가요? 가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이시바 시게루는 사실 7월 20일 날 있었던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그때 목이 반쯤 잘렸었어요.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사무라이식으로 말하면. 근데 본인이 자꾸 이걸 붙였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집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겠다. 내가 나간다고 하면 트럼프가 나오고 협상을 제대로 해주겠느냐. 그런데도 잘 이게 안 먹히니까 힘들어 했는데 이재명이 오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냐.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1박 2일간 뭐 진객 대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냈다고 했는데 자, 드디어 못 견딘 거예요. 이제 그만 나가시죠. 관세도 이제 끝났고 그거 솔직히 합격점 주기도 어렵고 당신으로서는 우리가 연립여당을 구성해서 끌고 갈 수 없으니 이제 나갈 때가 되었노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론조사도 안 좋게 나오고 특히 자민당 안에서 네. 나가라는 여론이 3분의 1을 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내려놨는데 자, 우리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민당 총재를 다시 뽑아요. 자민당 총재가 일본 총리가 돼요. 일본은 자민당 총재 선거가 일본 총리 선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 의회 민주주의 국가니까 의원 내각제 국가니까. 그런데 후보가 두 사람 있죠. 네. 누구냐? 다카이치 사나의 전 자민당 정조회장 출신의 경제안보상 여성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강성 보수 우파예요. 미국에서 강성 우파라는 거는
우리로서는 대단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고이즈미 신지로 현 농림수산상. 이 사람은 지난번에 그 이시바 시게루 명령 받고 한국에 와가지고 후쿠시마 수산물 좀 사달라고 이재명 정부에 요구했다가 보기 좋게 네. 퇴짜를 맞았어요. 네. 감정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고이즈미 신지로가 44살에 굉장히 잘생기고 인기 좋은데 저 친구도 강성 우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친구하니까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총리 후보니까 프랑스 출신 방송인하고 사는 그 결혼해서 살아서 인기도 좋은데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가서 공납을 해요. 그러니까 우파예요.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에서 더 우파고 뭐 소위 좌파들이 얘기하는 극우입니다. 극우. 일본의 극우. 아베 신조의 거의 계승자. 고이즈미 신지로는 그보다 좀 나아도 이시바 시게루보다는 우파예요. 자, 고이즈미 신지로 아니면 다카이치 사나에 중에 한 사람이 일본 차기 총리가 곧 됩니다. 뭐 다른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카이치 사나이가 좀 그 앞설 거는 같은데 모르죠. 다카이치 사나이가 그 경력도 많고 그 표 대결을 하면 앞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고이즈미 신지로 젊음이 무기예요. 저번에 농림수산상 하면서 쌀값을 잡아가지고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아, 일본인들의 상당히 높은 인기를 아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우 같잖아요. 둘째 네.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지로인데 저 오른쪽이 이제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 전 안보상. 대단한 여성입니다. 근데 둘 다 이재명 정권으로 보면은 아까 도루묵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둘 다 녹록치가 않아요. 상당히 불편해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네. 이시바 시게루보다 훨씬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방일 외교는 다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계승하지 않는다. 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정부가 가서 맺고 온 대통령이 맺고 온 외교가 뭐 말짱 도루묵됐다. 저도 불편해요. 그런 말 하기가. 그런데 이제 방일 외교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또 일본은 그 이시바 시게루가 물러날 만큼 관세 협상이 끝났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사인했어요. 다 문서화돼서 일본 자동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반떼보다 동급의 일본 차가 미국 시장에서 무려 $2,000 싸게 팔리고 있다. 누가 그걸 사겠어요? 저도 애국자지만 미국에서 $2,000가 싸면은 얼마가 됩니까? 거의 300만 원 싸다는 소리 아닌가요? 네네. 그러면 한국차의 경쟁력, 현대 기아차의 미국 내 경쟁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문서화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일본 정국의 변화는 우리가 이런 이 외교적 흐름의 맥락 속에서 봐야 됩니다. 이래저래 일본도 우리에게 고단하게 다가오게 됐다. 그러면 전문가가 이제 외교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럴 길이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예. 자, 이시바 총리가 사퇴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고바야시 다카유키나 고이즈미 신지로 두 분이 차기 총리를 유력하다 하는데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의 만남 도루묵이 됐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새롭게 시작될 한일 관계 새로운 차원에서 또 정립할 필요가 필요한데 이웃이면서 늘 우리에게 함께 해야 될 이웃이면서 동시에 한일 간의 외교 안보에서 또 동맹 차원으로 높아져야 될 그런 관계이기도 하죠. 아직은 동맹은 아니지만 동맹 차원의 관계가 높아져야 돼. 자, 그 문제 살펴봤습니다. 일부에서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자, 미국 현지에서부터 마지막으로는 일본 정치권 소식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예. 자,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해서 핵심 쟁점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미지 한번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두 개의 이미지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휴대폰도 못 받고 끌려갔다. 충격과 혼란. 한 직원이 전한 불법 체류 단속 사태. 또 하나 이미지 한번 볼까요? 예, 예견된 참사. 예견된 참사였다는 것이죠. 갑작스런 급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예견된 참사였다. 편법적 관행 답습. 총영사 대사는 어디 갔냐? 공석이고 협상 여건조차 갖추지 못했다. 자,
이미 미국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서 단속을 해왔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고 그래서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 그러나 한국엔 대사도 없지 다수의 총영사도 없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5년 전부터 이게 예고가 됐었습니다. 5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이제 근로자들이 체포돼 가지고 자진 출국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여행 비자로 들어와서 여행 비자가 아니죠. 이스타는 이제 허가증인 건데 허가증을 받고 들어와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난 적이 있는 거죠. 그때가 이제 2020년 바이든 정부 때입니다. 바이든 정부라면 상당히 그 당시에 좀 우리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었고 SK 이제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그 중요한 치적 중에 하나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큰 이제 박수를 받았던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 현장에 이제 들어가서 국토안보국이 한국에서 온 13명을 체포를 합니다. 예. 근데 그 13명이 정식 비자인 H1B라든가 H2B 비자를 안 받고 여행 이제 비자죠. 90일 동안 미국에서 여행할 수 있는 그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면 미국에서 일을 하면 안 돼요. 노무 네. 활동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미국 정부를 속이고 공장에서 일을 했다라는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체포를 했는데 다행히 그때도 뭐 재판을 하지는 않고 자진 출국 형태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5년 전인데 근데 5년 전과 그럼 지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이후에도 대기업 기업들이 미국 갔을 때 이스타 이제 허가증을 보여주면서 하려니까 입국이 아예 거부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선 사람들은 그걸로 들어갔다가 일하다가 체포돼서 나간 거고 대기업 간부인데도 불구하고 일하러 온 게 너무 뻔하니까 아예 입국을 거부하고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사안이 계속 5년 동안 쌓인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무시하고 계속 이제 대규모 인력을 보내서 미국이 하고 있는 법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하게 돼 있는데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취업 비자 관련 법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이런 사단이 나게 됐다. 예견된 참사고요.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한 결과다. 그래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러면 그 전부터 지금 몇 년 전부터 더군다나 최근에 지금 몇 개월 사이에도 이미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특히나 주미대사관이나 영사 쪽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그렇죠. 보면. 네네. 그런데 지난 7월에 이 관세 협상 당시 기준으로 보면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약 700조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는 상황이면 그 후에 우리 인력이 어떻게 이동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 전에도 이미 여러 상황이 예견됐는데도 왜 이 상황에 대해서 그건 준비를 안 했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근데 그게 좀 의아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한국경제협회라고 한경협이라고 있습니다. 예. 한경협에서 이런 문제를 예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 아니고 10년 넘게 이런 문제가 계속 기업에서 있어 왔었고 한미 이제 관세 협상할 때 초기죠. 한 7개월 전쯤 되는데 그때 이거를 정부에 산자부에 있는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비자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미국에서 전문직 비자 쿼터가 1.6%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걸 좀 확대해달라라고 정부에 요청했었고 그때 통상교섭본부장이 알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후에 따로 진척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알고도 묵살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원래 이제 우리 기업이 이제 해외 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E2 비자, 그러니까 주재원 비자죠. 예. 이제 그 뭐 미국의 분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일하는 비자는 이제 E2 비자인 거고 전문직으로 하게 되면 H1B 비자인데 이거는 또 조금 좀 까다롭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든지 하는 게 아니라 매년 3월에만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심사를 하면서 이게 또 한 2, 3개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H1 비자는 신청할 기간이 제한적이고 또 심사 기간이 많이 건다라고 하면서 또 기업들은 조금 편법을 이제 쓰면서 이스타를 쓰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걸렸다라는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회의 참석용으로 또 가는 비자도 따로 또 있습니다. 이스타 비자 말고도 회의 참석용이라든가 또 계약을 할 때 쓰는 거 이게 이제 B1 비자 되는데요. 이 또 B1 비자를 써가지고 와서 또 몇 개월 또 일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걸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기업들의 이런 애로 사항을 듣고도 무시를 하면서 무대응했던 것이 결국 이게 300명이 넘는 한국 근로자가 황당한 아주 열악한 시설에 쇠사슬로 묶여가거나
또는 타의로 묶여서 가는 그런 인권 침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다른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글쎄 좀 두 번째 한번 이미지 띄워주시죠. 예. 자, 한국 기업 이민 단속 파장 문제는 알고 있는데 동맹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 한미 관계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간에 이제 한미회담 전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사실관계 다뤄왔고, 자, 그런 걸 종합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죠. 자, 미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제목의 기사를 달았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제목입니다. 이민 단속으로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담았습니다. 지금 저 기사에서도 동맹 관계인 한국 정부에 이재명 정부에 사전에 이 중대한 사건을 왜 미리 알리지 않았을까? 여러 상황 관계로 볼 때 한미 관계가 좋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가 지금 제기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냉혹한 이 외교 현실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렇게 사전에 통보, 그러니까 70년 넘는 끈끈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전에 언제는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단속이 있을 거다라고 예고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미국 이제 조야에 끈끈한 우리 또 휴민트라죠,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 그러면 저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해서 대응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언질도 없고 소통되는 라인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모르고 손 놓고 있다가 대거에 당하게 됐는데 저 모양이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헬리콥터가 뜨고요. 그다음에 군용 차량이 막 와서 사람들을 버스에 이제 머리를 숙이면서 손을 대면서 굉장히 좀 치욕주는 상황까지 왔는데 전혀 몰랐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좀 저 매를 좀 벌었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정부가 일단 먼저 그러니까 특감을 통해 가지고요 오산기지 갈 때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전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그걸 잊지 않는 것 같아요. 야, 너네도 특검이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우리 오산기지 미군 얼마나 내밀하고 섬세한 정보가 많습니까? 군사 최고 1급 기밀을 다루는 곳인데 거기 들어올 때 우리 그동안 한미관계 우정을 생각한다 그러면 특검이 가겠다라고 사전 언지를 주고 미군들에게 대비를 한다든가, 또는 미군들이 당시에 동서를 이렇게 우리가 갈 테니까 동서를 피해달라든가 이렇게 사전 언지를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조차 하지 않았다? 그거는 미국에 대한 배신, 우리 우정에 대한 배신의 시그널로 미국은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하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갈 때도 미국은요, 우리 그 자체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적응하려면요 교회를 안 가면 미국 사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주류로 아예 진입을 못해요. 그래서 미국 가는 유학생이라든가 미국에서 또는 거주하는 사람이든가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주류 사회로 편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기독교가 미국 이제 사회의 근간이 되는데 그 기독교가 한국 교회랑 굉장히 끈끈한 관계예요. 아주 친밀하고 거의 한미 군사 동맹과 비추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 끈끈한 관계인데, 그런 한국 교회가 특검으로부터 압수를 당했다?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 교인 사회는 야, 우리가 마치 어떤 특검에 의해서 압수당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감히 교회, 우리 사회 조직, 미국 전체의 근간이 교회를 특검이 들어왔다? 그것도 종교 탄압으로 지금 비춰줄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우리를 탄압하는 거냐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사전 언질 없이 들어온 이유가 교회에 대한 급습, 그리고 미군 오산기지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들어간 급습, 이거에 대한 보복성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번 이제 단속은 외교적,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오산기지 압수수색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것과 대응 성격으로 조지아 현대차 공장을 급습을 했다. 교육까지 이제 포함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재밌더라고요. 일부에서는 당시에 한미회담 당시에 오산 미군기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그래서 이재명은 뭐 그건 이제 내 지시를 따르지 않는 특검이 하는 거라 이런 식으로 해서 모른다고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고 답을 했냐면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관련해서
기자 회견 후에 알았다. 자기도 나는 몰랐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똑같이 대응을 똑같이 했다. 대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저 네. 비즈니스면에서는 뭐 세계 탑10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해명한 거를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 내 오해가 완전히 풀렸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있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이거를 만약에 단속하게 되면 트럼프도 아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공격에 자겠구나, 비판을 많이 받겠구나라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친 거죠. 그러면서 그 많은 사업자, 미국에 얼마나 많은 해외 사업자가 있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한국 사업자 그리고 최대 규모 사업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라. 그리고 이재명 니도 욕 좀 봐라. 라는 그런 의미로 때렸다라고 이제 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네. 저는 교회 얘기하면서 이거 하나 더 얘기하고 싶어요. 네네. 어제였죠. 어제 저녁에 손현보 목사가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네, 그렇죠. 이 정말 이거 황당한 일인데, 왜냐면 이번에 그 초등학생들을 유괴를 시도한 애들, 그 범인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사람이 초등학생 유괴를 3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랬죠. 근데 손흥민 목사는요, 우리나라 대형 교회에 있는 이제 대표적인 목사인 거고, 이분이 이제 주거지가 너무너무 확실하지요. 그리고 도주 우려가 오히려 그렇게 더 낫죠. 낫고 더군다나 뭐 무슨 문제냐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그 혐의로 지금 구속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공직선거법은요, 평균 형량이 벌금 1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 유기한 애들은요, 구속감입니다. 징역, 그러니까 제대로 처벌받으면 징역 가능성이 높죠. 그런 사람들은 풀어주면서 아니 형량이라 해봤자 고작 평균적으로 1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선거법 위반으로 영장 친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 이것도 아마 보고가 오늘 들어갔을 것 같아요. 미 대사가 통해가지고 직보 들어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종교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트럼프한테 아마 보고 들어가서 제가 보기에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뭔가 큰 거 지금 올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른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자진 출국이냐, 뭐 강제 추방이냐, 이 문제가 일단 제기됐기 때문에 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사 제목도 그렇죠.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한국 정부가 한국인 석방 합의 발표했지만 미 당국은 침묵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자, 미 당국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 실제로 침묵하는, 공식적으로 확정해서 어떤 것을 발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 대통령실만 뭐 불이 나가지고 지금 발표를 하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해결하지 않은 문제는 억류된 한국인들을 자발적으로 출국시키느냐, 강제 추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이들이 추방될 경우 최소 수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형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방 형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추방 형식이지만 한국에서는 출국, 뭐 석방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출국 어쨌든 추방 형태는 추방의 형태로 지금 내용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는 네. 아마 자발적인 출국으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것 같고, 내용은 사실상 우리가 추방을 해야 하지만 추방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방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이익이 큽니다. 이게 뭐 한 3년 정도 재입국이 이제 안 될 수 있는 거고, 길면은요 10년 동안 재입국이 안 된대요. 예. 그렇다면 지금 미국 공장을 짓고 있는데 아주 첨단 공장, 이제 기술이 이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이런 이제 한국 근로자가 들어가서 공장을 또 지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자가 또 못 들어올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공장을 일단 지어야 되니까 추방 형태가 아닌 자발적 출국으로 정리를 아마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서서도 그렇잖아요. 앞서서 아까 2020년에 SK 배터리 공장 일단 한국에 13명도 사실 그때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날리려고 그랬다면 추방이라는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때 SK 배터리에 SK 본사 소속이 아니에요. 네. SK이 협력
이적사 소속인 직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세게 경고를 하려 그러면 그때 추방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300명이나 되면 너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추방시켰다가는 오히려 미국이 감당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자발적 출국 형태로 한다고 그러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형사 절차는 아직 진행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일단 좋은 신호다. 다행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좀 아침에 오늘 방금 속보 하나 뜬 거 있던데 좀 다행스러운 게 지금 보잉 747로 해서 한국에서 지금 비행기가 뜬다고 합니다. 내일 뜹니다. 내일 뜨면은 미국 시간으로 모레 도착하면 모레가 미국이 10일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300명을 한 번에 다 실어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뭐 747이 뭐 340명 정도 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300명 정도 넉넉하게 한 비행기에 다 태워서 무사히 한국으로 좀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민세관 단속국들이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다 한다고 그러죠. 그 인터뷰 과정에서 불법 체류를 인정하도록 다 서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 그냥 인원 신원이 확정됐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인터뷰를 해서 불법 체류를 인정하는 서명을 하게 되고 그런 형식으로 나가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겁니다. 불법 체류 혐의를 인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추방 형태를 띠고 형식은 그냥 한국 얘기한 것처럼 출국하는 것처럼 뛰는데 나중에 필요한 인력들은 이렇게 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제 사실상 추방 형태가 되면 해법이 없는 건 아닌데 하나는 사면 방식으로 해결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행정명령 조치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준호 대변인 말씀처럼 중요한 전문 인력들이 저기에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불법 체류 같은 경우도 인정한다 추후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미국에서 행정명령으로 해당된 인원들은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입국할 수 있다. 이런 행정명령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선별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예. 선별을 해서 꼭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람,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 관리하기 위한 고위직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선별해서 행정적으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재입국을 허가한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나면 아마 300명에 대한 그 조치가 다 각각 다를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자진 출국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행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진짜 추방 조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미국에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이제 조치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이거 정부가 제대로 대비를 안 해서 그때 이미 5년 전에 경고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내 대기업 임원들도 이스타 허가증으로 가다가 입국이 거부되고 돌아온 적도 있었고 이게 여러 번 반복됐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된소리를 맞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대미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돌아온 것은 이런 푸대접이냐?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탓이 매우 크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마지막 장면 한번 볼까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 이후에 어쨌든 미국 내에 한국에 숙련된 인력이 가서 건설 현장에 필요한 신속하게 공장을 짓고 또 기술 이전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비자 발급 문제는 당연히 앞서 이제 우리 이준호 대변인께서 자세히 설명했다시피 필수적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 저렇게 얘기했죠. 대미 투자 기업 인재 합법적 미입국 신속히 가능하게 할 것. 이 나라에 배터리를 아는 인력이 없다면 한국 등에서 전문가를 불러들여 일정 기간 훈련을 시켜야 한다.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든 복잡한 작업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전문가를 불러들여 미국인을 훈련시켜 직접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이민법은 준수는 해야 된다. 그렇지만 합법적 인력 파견 절차를 새로운 형태로 지원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이제 소셜 미디어죠. 트루스 소셜에다 그렇게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외국 투자 기업들에 대해서 이민법 준수를 요구하면서 합법적인 인력 파견 절차는 지원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게 좀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약 하나가 뭐냐면 불법 이민자를 연간 몇 명을 추방하겠다는 줄 아세요?
연간 100만 명이면 100만 명. 그렇죠. 그래서 100만 명. 매일 뭐 3,000명씩 채워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예. 매일 3,000명인데 예. 아무리 미국 땅이 많고 공장이 많고 일하는 사람이 많더라도 매일 3,000명을 어떻게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 됐는데요. 이민세관 당국이죠. ICE가 단속한 인원이 20만 명밖에 안 돼요. 지금 1년 중에서 반년이 정도 지났는데 20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반년 동안 80만 명을 채워야지 100만 명을 다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사실상 이게 좀 목표 달성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목표를 미달할 것 같으니까 목표 미달을 덮을 수 있는 건 큰 노이즈를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뭐냐? 한국이라는 동맹 국가의 사업장을 덮어서 최대 규모 사업장을 덮어가지고 대규모 이번에 한꺼번에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서 목표에 좀 미달하더라도 언론에 크게 나오게 되면 미국인들 어떻게 느끼냐면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역시 열심히 단속하고 있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제 언론에 미국의 뭐 월스트리트 저널 모든 뉴욕 타임즈 모든 매체가 이거 일면에서 다뤘다고 하거든요. 너무 큰 사업장을 그리고 동맹 국가인 한국의 사업장을 덮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라는 그 이미지는 얻어갔을 것 같다. 이제 그런 하나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 바이든의 치적을 좀 지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022년 바이든 정부 때 맺은 협약에 의해서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건데 이대로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공장 다 지어지고 나서 미국이 일자리를 이제 채용시키면서 미국이 고용하면은 이게 바이든 정부 때 치적이 되는 게 확실한 거죠. 그런데 이걸 올스탑 시킨 거예요. 한번 딱 거는 거죠. 리셋 시켜버린 거야. 제로를 만들어버린 거야. 제 대규모 단속을 걸어가지고 공장이 한 몇 개월 멈추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이제 문제 풀려서 공장이 이제 지어지고 재가동해서 미국인들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인들 그 주민들 어떻게 보느냐? 야, 그때 공장 오스탑 됐고 이제 제대로 이제 안 돌아간다든가 또는 이제 채용이 안 될 뻔했는데 트럼프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다시 가동을 시키고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대미 투자 더 받아오고 이래서 미국인들 고용시켰어라고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이제 목표 미달 그걸 덮기 위해서 큰 노이즈를 일으키는 거 하나,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의 이제 일자리 고용에 대한 치적을 자기의 치적으로 싹 바꾸려는 의도 하나, 이 두 가지 의도도 사실 깔렸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도 이거는 외교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검에서 압수수색하면서 사전 통보하는 거 거기다 보복도 있는 것이고 또 트럼프의 내적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본인의 치적을 좀 새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결합적으로 좀 일어난 그런 이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